네, 이번 시간에는 비상장 법인 회사의 가장 큰 고민일 수도 있는 차명주식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명주식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인식이 되어 있어서 많이 사라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차명주식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차명주식이 지금까지도 생기는 이유, 혹시 그게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차명의 종류는 네. 크게 보면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1번 돈에 대한 차명이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쉽게 말씀드리면 남의 이름으로 다 예금을 하는 거. 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이죠. 네, 그죠? 부동산을 남의 이름으로 사는 거. 네. 그래서 일단 세 번째는 이제 주식이 이제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거. 크게 네. 보면 이제 차명이라면 크게 세 네, 가지인데, 근데 예금하고 부동산은 네. 이분이 의도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산 노출이라든지 뭐 그렇죠. 자금 치원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 수가 네. 없으니까 처음부터 범법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주식은 왜 차명이 생긴지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요즘은 이제 그렇게 차명이 생기지는 않는데 옛날에는 무지에서 생긴 경우가 되게 많았다고 봐요. 무지에서. 무지에서. 네. 왜냐하면 대부분이 차명이 생긴 원인이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랬을 때 법무사한테 먼저 다 맡겼거든요. 아, 그렇죠. 주식회사를 설립해 주세요. 네. 그러면 법무사는 자기 돈으로다가 법인도 설립하면서도 네. 임의로 막 나눠놓은 거죠. 그럼 왜 임의로 나눠놨나?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주식을 51% 이상 갖고 있으면 과점주제라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오늘까지 온 네.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이 내가 이렇게 대표가 설립하면서 의도적으로 네. 이렇게 주식을 나누라, 이렇게 주식을 나누라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주민등록 발기인으로다가 3명의 이름을 주세요. 네. 그래서 그분이 그냥 대부분 이렇게 법무사 또는 전 세무사가 네. 인위적으로 나눠놓은 거죠. 네. 그런데 일단 명의를 빌리고 나서는 그게 회사가 조그맣게 쪼그라들 쓰는 상관없는데 회사가 조금씩 발전하니까 대표도 이제 그 명의 스탁자한테 그렇죠. 이거 내 주식인가 돌려달라 그러기가 네. 좀 이제 머뭇먹거리는 대표들이 이제 의외로 많아요. 그러면서 또 불안하시겠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건 참 애매한 경우인데 만약에 대표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직원한테 너 열심히 우리 하자는 의미로도 종업원은 자기가 줬다고 생각하고 네. 대표는 명의를 빌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명의신 딱 주식이라는 거가 한 원 하나 달라 그랬을 때 이 부분이 머뭇거려서 5년, 10년, 그 다음에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네. 여기에 대한 부담을 되게 많이 느끼는 네. 대표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과점주주에 대한 어떤 공포. 그렇죠. 막연한 공포죠. 이게. 그죠. 막연한 공포. 그 다음에 발기인수를 마치기 위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임의로 이제 직원의 명의를 빌려서 이제 이런 요인들로 그렇죠. 인해서. 근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제 무지란 얘기를 표현을 썼잖아요. 왜 무지란 표현을 썼냐면 우리나라 이제 주식회사법에 보면 97년도는 반드시 발기인이 7명이 있었어야 됐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 전에는 이제 3명.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 이후는 이제 1인 회사도 가능해, 1인 주주도 가능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의외로 97년도나 2001년도 전도 많지만 그 이후로도 의외로 많거든요. 그 후에 설립된 회사들도. 근데 이제 그때도 발기인수를 맞춰야 된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계시는 거죠, 대표님들이. 세무사라든지 법무사가 이제 무지한 거죠. 뭐 과정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무지한 편이라는 뜻을 그러니까 의도된 범죄행위라 보는 게 탈세 목적이 아니라고 본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이 차명주식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들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사가 성장함에 따라서 이게 주식의 가치도 높아지니까 나중에는 이 차명 주식에 대해서 환원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 불안함이 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으시긴 할 텐데 이 차명 주식을 바라보는 이 대표님들의 관점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차명 주식을 한 여러 번 환원시킨 적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안전장치를 한 적도 있는데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이거를 내가 돌려받아야 되는데 갖고 있지만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증빙 자료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은 과세당국에서는 처도 주식 갖고 있고 나도 주식 갖고 있고 차명 주식도 있다면 그러면 처도 차명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주급 납입을 처도 안 하지 않았냐. 그래서 그러면 여러 가지가 좀 제반적인 요소가 있어서 차명이 참 이게 또 상대한테 이름을 빌려받은 사람한테 대표의 그 성향이
아쉬운 소리 하기 싫어서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일피일 밀어서 오늘까지 온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차명 주식 때문에 사실은 네. 뭐 환원도 어렵기도 예, 예. 하지만 예, 예. 그 차명 그 수탁자가 사망을 한 경우에는 예, 그 예. 수탁자의 상속인들과의 문제도 발생이 그렇죠. 되고 예, 예. 예. 그다음에 이제 환원의 의지가 예. 없는 또 그런 주주들도 예. 사실은 있잖아요. 돈이 많이 보면은 있죠. 예, 돈이 좀 많이 생기면 욕심이 네. 생기니까. 예, 예.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대표님들이 고민을 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네, 네. 전무님께서 해결하셨던 어떤 해결 방안 뭐 이렇게 있었을까? 해결 방안이라던가 아니면은 안전장치 혹시 어떤 것들을 해두셨을까요?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두 종류가 있다고 봐요. 두 종류요? 1번 네. 협조를 해주는 사람과 협조를 해주지 않는 그렇죠. 사람. 네. 근데 협조를 해주는 사람한테는 네. 일단 명의신탁 확인서로 그러면 이제 결국 이 주식이 내 거라고 아니라는 거를 네. 그 사람이 자인해서 또 그다음에 공증을 받으면 네. 그게 확정 판결의 효력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일정 뭐 중요 제척 기간이 지나고 나서 네. 우리가 또 그 중간중간에 객관적인 명의신탁이라는 주식이라는 걸 객관적으로 입증 자료를 만들어서 네. 입증 만들어서 이제 환원을 하는 케이스죠. 그렇게 해서 한 경우도 한 2번 있었고요. 네. 또 한 번은 이 주주가 연락이 되진 않아요. 네. 주주가 이제 과거에 이제 직원이었었는데 네. 이제 주주가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네. 이런 경우는 저희 법원에다가 네. 그분한테 이제 그 사람을 찾아달라는 소를 제기하는 형식이 있거든요. 그 소를 제기해서 그 사람 주소지를 찾아서 네. 정식 재판을 쟁점 재판으로 가는 것은 한 네. 2번 정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표님들한테 좀 번거롭지만 네. 명의신탁 확인서를 사후에도 쓰고 그다음에 네. 배당이라든지 네. 주주총회를 했었을 때 그분들한테 의결권이 없다는 거 그다음에 배당권이 없다는 식으로 네. 입증 자료를 만드는 상태에서 네네. 이게 이제 과세당국에서는 과의 관계에서 차명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볼 때 네. 저는 그건 이제 명의신탁 환원을 신청하는 케이스거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금액도 되게 크고 네. 입증이 좀 애매하다. 네. 그러면 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네. 아니면 회사를 팔 때 네. 그걸 명의신탁을 한 케이스도 한 번 있거든요. 아, 네. 돌아가실 때 되면 수탁자가 돌아가시면 네. 반드시 그 재산은 6개월 내로 돼 소유권 이전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때 가서 상속인들도 그렇고 그렇죠. 그래서 명의를 신탁자가 이게 네. 내 자산이라고 입증하게 되면 네. 그때는 그 전보다는 일이 훨씬 더 쉬운 것 같았어요. 네. 또 다른 한 번 케이스 어떤 A라는 업체가 있었는데 네. 이 업체는 명의신탁을 확인서를 쓴 상태에서 네. 회사를 전체를 매각을 했어요. 아. 매각을. 네. 매각을 50억에 했는데 네. 20% 주주가 네. 주주한테 돈을 가지는 않은 거죠. 아. 돈을 가지 않고 네네네네. 명의 신탁자가 돈을 다 받고 네. 대신 세금은 명의 신탁자 이름으로다가 양도세를 냈거든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소득세라면 합산가세기 때문에 이제 네네. 그런 문제가 생겨. 근데 과세당국에서 보면 얘가 양도소득세는 하나, 그래서 얘가 나는데 과세당국에서도 당연히 명의 신탁 추탁자니까 네. 주식 매매 대금을 안 받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네, 최근에 그렇죠. 제가 회사를 M&A를 하기 전에 명의 신탁 확인서를 쓰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10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그 사람 이름으로 네. 냈고 돈은 이제 명의 신탁자가 받았거든요. 네네. 근데 과세당국도 차명 주식이니까 네. 명의 수탁자가 네. 돈을 안 받았겠어. 그래서 넘어간 케이스가 한 번 있었어요. 그렇다면 전문님, 우리 그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네. 대표님들 보면은 이제 사업의 형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혹시나 이런 차명 주식이 뭐 업종별로 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를까요? 일단 명의 신탁을 이제 심각하게 여기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세경으로 갔을 때 이분들이 되게 압박을 느끼더라고요. 특히 연세가 좀 많이 드신 대표님들이. 네네네. 근데 그것도 업종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어요. 업종에 따라서요. 1번 네. 도소매 업종 쪽은 아들 회사, 네. 아들 회사를 만들어서 네. 아들을 이제 100% 회사를 만들어서 네. 내 쪽은 좀 매출을 좀 사업을 좀 적게 하고 그다음에 아들 회사에도 힘을 실어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조금 뭐 현금성 자산만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좀 프레스가 명의신탁에 대한 그 심리적 압박감이 상당히 좀 작아요. 네, 작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건설회사는 대부분이 이제 M&A가 가장 회사를 사고 팔고 가장 활성도 있는 건 건설계통이거든요.
왜냐 건설에서는 좀 시공 능력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까 서두에 말씀 올렸듯이 회사를 팔 때 명의신탁 확인서를 쓰고 나면 돈을 내가 받아가지고 네. 뭐 그런 케이스니까 네. 그거들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가장 명의신탁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는 분들은 이제 제조업이죠, 제조업. 제조업이요. 네. 네. 그다음에 가압승계를 가든 이세경을 갔었을 때 가장 이렇게 주가에 대해서 이 주식 가치가 높고 네. 낮은 거에 대해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는 업종이 이제 제조업. 제조업체라는 건 결국 땅, 건물, 그다음에 기계 장치가 네. 회사의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앞에 도소매라든지 아니면 건설은 네. 뭐 기술력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뭐 제품이기 뭐 네. 상품으로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상품은 여기서 팔거나 저기서 파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죠. 제조업은 여기서 만들거나 저기서 만들 수는 없는 거죠. 네, 그렇죠. 뭐 저기 고정 자산이 왔다 갔다 네.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기 볼 때는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체 분들이 명신탁에 대해서 가장 좀 심각하게 여기는 네. 것 같고요. 네. 또 대부분이 도소매라든지 네. 그다음에 건설 계통은 네. 업력이 짧아요. 자기가 경영하는 업력이. 네네. 대그 사고 팔고는 많이 네. 있고 뭐 그래서 제조업체가 좀 명신탁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바라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요. 네. 이제 뭐 대부분 이제 대표님들은 뭐 2세 경영을 네.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시잖아요. 이제 뭐 그 명의신탁의 어떤 부담성의 어떤 네. 경중을 따라서 네. 뭐 이렇게 심각하게 또는 덜 심각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네. 사실은 네. 이 차명 주식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명히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법인 오너 입장에서는 해결해야 될 과제인 네. 거는 분명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 주식이 있으시다면 우리 대표님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은 이런 네. 것들도 이 경험이 많은 전문가분이랑 또 그렇습니다. 상의를 해야 네. 되잖아요. 네, 아까 맞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 네. 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실 그렇습니다. 수 있는 다방면으로 네. 해주실 수 있는 이 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게 좋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